지리적으로 볼 때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쿠바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실제로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쿠바의 수도 아바나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150km에 불과합니다. 이는 서울에서 대전 혹은 부산에서 광주로 이동하는 것보다도 더 가까운 거리입니다. 말 그대로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처럼 가까운 곳에서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쿠바의 인구는 약 1,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1,100만 명의 대부분이 지금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장애가 아니라 국가 전력 시스템 자체가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쿠바 전역의 전력 공급률은 정상 수준의 10%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불과 150km 떨어진 미국에서는 안정적인 전력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생활이 일상처럼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력은 단순히 불을 밝히는 수단이 아닙니다. 물 공급, 의료 시스템, 통신망, 물류까지 현대 국가의 거의 모든 기능은 전력 위에서 작동합니다. 따라서 전력망의 붕괴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흔들리는 시작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바로 인접한 쿠바에서는 냉장 보관이 어려워지고 수도 공급도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조리조차 쉽지 않은 환경이 나타나고 있으며 생활의 기준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쿠바에 남아있는 석유 비축량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며 최대한 절약을 전제로 하더라도 약 20일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국가 기능 전반이 더욱 큰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는 매우 강한 표현이 공개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실패한 국가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개입해야 할 시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접수라는 표현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하나의 국가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26년이라는 시점에서 쿠바는 이처럼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 문제가 단순한 경제나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의 핵심 이슈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상만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비 노후화나 일시적인 변수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미국이 설계한 경제적 압박 구조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지정학적 긴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쿠바가 현재 어떤 구조적 위기 속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이 문제가 단지 한 국가의 위기를 넘어 에너지에 의존하는 현대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취약성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2026년에 지금 쿠바의 전력망은 이토록 빠르게 붕괴된 것일까요? 이 문제는 단순한 내부 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중 하나는 미국이 쿠바의 구조적 취약 지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나라의 에너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쿠바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약 3분의 1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원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섬에서 원유는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낡은 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1,100만 명의 삶을 유지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쿠바의 발전 설비 상당수는 수십 년 전 소련 시기에 구축된 것입니다. 부품과 유지 보수 모두 외부 공급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한번 공급이 끊기면 복구 자체가 쉽지 않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핵심 자원을 공급하던 경로가 하나씩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최대 지원국이었던 베네수엘라의 붕괴였습니다. 쿠바는 오랜 기간 원유의 절반 가까이를 베네수엘라의 저가 공급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는 냉전 시기의 연장선에서 형성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초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 이후 베네수엘라와의 기존 공급 구조는 단기간에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에너지 유입 경로가 사실상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사라졌다고 해서 석유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와 중동 산유국 등 대체 공급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공급의 존재가 아니라 접근입니다. 쿠바는 결제 능력 운송, 인프라 금융 시스템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결제망과 국제 금융 시스템이 사실상 차단된 상황에서는 석유를 구매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른바 30%의 더치로 불리는 정책이 작동합니다. 이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파급력은 매우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쿠바의 원유를 공급하거나 판매에 참여하는 제3국의 기업과 국가에 대해 미국 시장과의 거래에서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에게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이 불확실한 시장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결과는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선택했고 그에 따라 쿠바로 향하던 공급망은 빠르게 축소되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멕시코입니다. 사실상 쿠바의 마지막 공급망이었습니다. 멕시코는 그동안 인도적 지원이라는 형태로 원유를 공급해왔고 이는 쿠바의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말 멕시코 정부 역시 수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자국 경제를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결정 이후 쿠바는 외부 에너지 공급망에서 사실상 고립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점차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 의료, 물류 등 국가 기능을 유지하던 요소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적 개입 없이 정책과 금융 구조만으로 국가 시스템 전반에 큰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미국은 다른 국가가 아니라 쿠바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문제를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이 자신의 뒷마당으로 간주해온 이 지역에서 이 섬이 외부 세력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의 안보 인식 속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안이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략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쿠바와 미국 본토 사이의 거리가 약 150km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 문제의 성격을 더욱 민감하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인접성을 넘어 군사적 대응 시간과 정보 수집 범위, 그리고 전략 자산의 배치 가능성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거리는 물리적 숫자가 아니라 안보 리스크의 크기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미국 지도부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장면이 깊이 남아 있습니다. 1962 연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세계는 핵 충돌의 문턱까지 다가갔습니다.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단 하나의 섬이 미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현실을 직접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경험은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쿠바를 외부 세력의 전략 거점으로 두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이 인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미국의 대외 전략 속에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이러한 긴장은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쿠바 내에 중국의 정보 수집 시설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이어져 왔습니다. 미국 인근에서 군사 통신과 전략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거점이 형성될 가능성은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서는 문제로 인식됩니다. 이와 같은 시설이 향후 군사적 용도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고려될 경우 미국의 대응은 더욱 강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서방우 내에서 외부 세력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직접적인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향성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에너지 위기로 약화된 쿠바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입니다. 그는 쿠바계 이민 가정 출신으로 쿠바의 정치 체제와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에게 이번 정책은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개인적 경험과 국가 전략이 결합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주변 지역의 구조를 재정비하려는 시도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접수라는 표현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을 넘어 현재의 질서를 재구성하려는 방향성과 연결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쿠바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지역이 어떤 구조 속에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에너지 차단과 내부에서 점점 누적되어 온 불만과 긴장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쿠바 사회의 균형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압박이 겹쳐지는 상황에서 결국 그 영향은 국가의 중심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지난 3월 14일 토요일 수도 아바나에서 약 400km 떨어진 도시 모론에서는 공산당 시위원회 건물에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감시 체계가 촘촘하게 유지되는 사회에서 시민들이 체제의 상징을 직접 공격했다는 점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성이 더 이상 전제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발적인 사건이라기보다 내부 구조 변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력 위기로 인해 일상 자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긴장이 점차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당의 건물은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위와 질서의 상징이며 체제의 중심을 나타내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이 시민들에 의해 공격받았다는 사실은 기존 질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체제에 대한 비판적 표현조차 쉽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벽에 간단한 문구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훨씬 공개적인 형태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억제 구조가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배경에는 전력 위기로 인한 생활 기반의 붕괴가 있습니다. 전기가 중단된다는 것은 단순히 불이 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전력은 거의 모든 시스템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 공급이 멈추는 순간 연쇄적인 기능 정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물 공급입니다. 도시의 상수도 시스템은 전력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기가 끊기면 수돗물도 함께 멈추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대체 수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위생 환경 역시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에 대한 불안이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물과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면서 지역 단위의 긴장과 충돌이 증가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이는 결국 사회 질서를 유지하던 기본적인 신뢰 구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감염병 확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공중보건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 역시 큰 영향을 받습니다. 병원 내 주요 장비들은 대부분 전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치료 환경 자체가 제한됩니다. 비상전력에 의존하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서비스의 질은 점차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류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연료 부족과 전력 문제는 운송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식료품과 필수 물자의 공급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외부와의 연결이 약화될수록 내부 자원의 순환에도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전력 위기는 단일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누적될수록 국가 시스템 전체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현재 쿠바의 에너지 상황을 매우 제한적인 상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석유 비축량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약 20일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현재보다 더 강한 제약이 국가 전반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능의 유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쿠바는 지금 제한된 시간 안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느냐에 따라 이후의 전개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위기는 쿠바 내부에만 머무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경계하면서 동시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요소 중 하나는 대규모 탈출 사태의 재현 가능성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량 부족과 전력 붕괴, 그리고 악화되는 위생 환경을 견디지 못한 수만 혹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임시로 만든 작은 보트를 타고 미국을 향해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장면이 현실이 된다면 주요 도착지인 플로리다 지역 사회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인도적 문제를 넘어 미국 내부의 정치적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과 국경 문제에 민감한 유권자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대규모 난민 유입이 정책 방향과 정치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의 선택 구조가 드러납니다. 쿠바 정부가 외부 지원과 체제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한 채 내부 부담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외교 협상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갈림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 1,100만 명의 국민이 놓인 상황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영향을 받는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쿠바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남아있는 에너지 자원은 약 20일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기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선택을 요구하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된 시간 구조에서는 하나의 결정이 연쇄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공급이 완전히 중단될 경우 치안 유지와 행정 기능까지 동시에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통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이후의 전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와의 관계를 조정하며 새로운 구조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내부적으로 더 큰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 다른 변수도 존재합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쿠바가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역 정세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쿠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하나의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와 연결된 구조적인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같은 핵심 자원을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가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 20일이라는 시간. 이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향후 국제 질서 속에서 쿠바의 위치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른 국가들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이번 전략이 어떤 결말에 도달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현재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로는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어느 쪽도 단순한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 복잡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온 이른바 접수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이는 과거 식민지 지배와 같은 군사적 점령과는 다릅니다. 군사력이 아닌 경제적 압박을 통해 체제 변화를 유도하고 그 결과로 국가 구조를 재편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쿠바 정부는 에너지 지원과 경제 회복을 조건으로 체제 개편을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 개정과 지도부 교체가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경제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진행된다면 외부 자본이 다시 유입되고 관광과 서비스 산업이 재편되면서 경제는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주변 지역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치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확보하게 되는 시나리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에너지 공급과 금융 시스템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될 경우 장기적으로 또 다른 형태의 의존 위험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다 불안정한 경로입니다. 협상이 실패하고 현재의 위기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확산되는 경우입니다. 전력과 에너지 문제로 인해 국가 기능이 사실상 멈추게 되면 시민들은 생존을 위해 이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탈출이 현실화될 경우 과거보다 훨씬 큰 규모의 인구 이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 명 단위의 인원이 해상을 통해 이동하게 되면 인접지역 사회와 인프라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흐름은 미국 내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수용 능력과 정치적 대응 사이의 균형이 흔들릴 경우 정책 운영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외부 세력과의 새로운 영해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는 방향입니다. 에너지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쿠바가 러시아나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입니다. 이 경우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군사적 또는 전략적 거점 제공과 같은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가 형성된다면 지역 내 긴장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인근 지역에 외부 세력의 전략 자산이 배치되는 상황은 미국의 안보 관점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시나리오는 각각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역 질서와 국제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어느 한 시점의 결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 경로는 이후의 상황을 다시 변화시키는 새로운 조건이 되며 그 과정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한번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한 국가의 불운한 위기로만 바라봐도 괜찮은 것일까요? 사실 지금 쿠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도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연결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상 수송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곧 공급 경로가 외부 변수에 의해 흔들릴 경우 국내 시스템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공급망이 국제 분쟁으로 인해 차단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은 외교 관계의 변화로 인해 특정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면 그 영향은 단순한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호가 멈추고 물 공급이 끊기며 냉장고 속 식품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상황. 이러한 변화는 결코 과장된 상상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이 멈출 때 현실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연쇄적인 결과입니다. 에너지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는 기반입니다. 그 기반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일정 부분 통제권 역시 외부에 맡겨져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매우 빠르게 취약성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쿠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변화는 현대 사회가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정은 단순히 경제 규모나 기술 수준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원의 확보와 공급 구조 위에서 성립된다는 점입니다. 2026년 3월 카리브해의 한 섬이 다시 안정적인 상태를 회복하게 될지 아니면 국제 질서 속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남게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이 이미 하나의 중요한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원의 한계,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질 선택. 그 결과는 단지 한 국가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국가의 안정과 생존을 위한 선택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제 질서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정세의 구조를 차분하게 분석하고 이해를 돕는 내용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